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훈수 출발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이 조기 종료를 결정했죠. 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책임, 감론 일박이 분분합니다. 자, 우선 오는 11일 최고위에 혁신안 최고 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빈손이죠. 그런데 언론들이 태도를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 이제 혁신이 실패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특히 그 진보 좌파 신문들이 인터넷 신문들까지 포함해서 혁신이 실패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고, 그리고 보수 신문들도 대부분 현 지도부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혁신이가 그동안 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주장, 이 혁신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혁신이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냐. 가령 혁신을 두고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어떤 보수 정치권의 소위 우리 보수의 자산인 어떤 중진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를 시키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희생이라는 명분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더 쉽게 말해서 정치 생명을 잘라버리면 그럼 그게 혁신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혁신위원회 인요한 위원장부터 그 정치를 전혀 모르는 혁신위원들이 그 점을 착각을 한 것 아니냐. 자신들이 칼춤을 추고 거기에 중진들이 희생이 되면 국민들이 보면 막 박수를 칠 것이다. 감동을 할 것이다. 네.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3선, 4선까지 올라올 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있어요. 예. 예, 반대편과의 그 투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대중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정책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보수의 이념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 잣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정체성이 불분명한 보수인지 진보인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와라라 몰려 들어와서 우리는 혁신입니다 이러면서 자, 목 내놓아라, 험지로 나가라, 아니면 불출마해라 이러면 거기에 승복을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목을 내놓아라 할 때는 명분이 주어져야만 하는데 명분도 주어지지 않고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안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누가 들어올 것이냐.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용산발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 용산발 이 희망자들이 안방에 와라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뒤에서 계획한 어떤 플랜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요한 선생이 혁신을 뭔가 대단히 착각을 했다. 나는 그래서 혁신이 실패했다기보다 혁신이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좌충우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 혁신위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 이게 무슨 지금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 의지가 하나도 없었느냐, 또 그렇게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항변할 말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혁신위가 만약에 필요했다면 들어와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위가 지금 출범한다 이랬을 때, 자, 혁신위가 할 일이 딴 게 없습니다. 뭘 할 거냐. 첫 번째, 당의 정체성부터 바로 세워라. 지금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 보수 정당 새누리당부터 쭉 내려오면서 늘 문제되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었다. 흔히 외부에서는 강경보수다, 더 나아가서 극우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통 보수 세력이었어요. 이분들을 정치적 공격 타깃으로 만들 때는 극우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극우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가령 영국 같으면 보수당은 보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 희망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보수위원회에서 그 성향들을 봐서, 아, 이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 일종의 검증을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향식으로 합니다. 밑에서 스스로 경쟁을 해서 올라와라. 이 원칙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당의 정체성,
그게 후보자들의 정체성만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나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나는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이라면 보수의 핵심은 도덕성인데 가끔가다 들리는 이상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당 대표는 심지어 성상납 의혹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들 대통령 이름을 호가호위해서 그래서 이런 도덕성 흠결이 있으면 앞으로 안 된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두고 내가 양의 곡인 줄 알고 팔았는데 개국이더라. 이런 소리를 기자들 앞에 서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의 정체성 그리고 도덕성을 바로 잡는 그런 날 기회, 그리고 이왕이면 가령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준다면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가 유리한 지역에 있어서는 자 상향식 공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리한 지역, 가령 수도권의 불리한 지역은 앞으로 전략 공천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당장 혁신이 안을 보면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자 그러면 수도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에는 인재를 영입해서 전략 공천을 해야만 승산이 있을 똥말똥한데 네.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를 해버린다? 정치를 몰라도 이게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이래서 아마 당의 지도부는 이런 안을 받아들이고 황당했을 겁니다. 받고 네.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거예요. 당의 징계 취소 이 문제는 결국은 대사면 한다 이랬는데 결국 타켓이 이준석이었잖아요. 네. 뭐 그래 그건 넘어갔다 합시다. 당의 도덕성이 어떻든 그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령 국회의원 특권 배제 이런 것은 헌법을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 공천에 관련된 것은 공관위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의 지도부도 그거 우리가 받겠다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혁신이가 뭔가 혁신의 방향부터 잘못 잡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대표와 이니환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냉랭한 만남, 뭐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봉합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니환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단 말이죠. 뭐 개인적으로 힘들 때 지지 발언도 해준 것이 고마워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 의원은 치료법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 거다. 국민 마음과 희망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의 만남은 뭐 예사롭지 않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의원 또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합당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네. 아니 이분 또 노원병에서 분당 갑으로 옮겼잖아요. 네. 이 김문혜 그 전 의원이 자리를 비워놓은 곳에 탁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자 그대로 분당 갑은 안방 중에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 강남 지역보다 더 나을 거예요. 더 편한 선거구일 겁니다. 그러면 자 당신이 거기서 당신도 삼선 아니냐? 그 분당 갑에 이번에 당선됐으니까 다음에 험주로 나가라. 응? 구로로 가라. 응? 이러면 승복할까요? 강서로 가. 이러면 승복할까요? 안 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승복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험지 출마니 불출마니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정치 생명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해당 안 될 때는 스스무시하고 네. 그것이 마치 대단한 혁신 아니고 계획 아니고 당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는 그분이 내가 좀 험한 말 하나만 할게요. 그분이 새 정치한다고 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수위는 조금 조절해서 해주세요. 그런데 새 정치를 아직까지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네. 안철수 신드롬으로 한때는 대단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야말로 창당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이준석 그 대표를 두고 저기 조용필 선생의 그 노래를 노래까지 끌고 왔던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이준석보다는 창당 전문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입니다. 당을 몇 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당직을 계속 옮겨가고 네. 그랬으면서 본인은 본인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네.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치인은 마음을 활짝 열고 YS께서 네. 왜 큰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하는가 하면 대도무문이라 그랬잖아요. 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예. 왜 그런 선각자들의 하신 말씀을 한 번 정도씩 아침마다 한 번 정도씩 생각을 해보면 길이 보일 텐데 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니환 위원장,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뭐 정치 어려운 거 많이 배우고 간다. 좀 뼈가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 본인이 셀프 공관위원장 추천했다가 선출직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런데 솔솔 나오는 얘기는 뭐 비례대표를 약속받은 거 아니냐 또는 무슨 나중에 입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좀 있거든요. 이니환 위원장의 다음 행보. 일단 정치권에 발은 들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요, 나는 이분이 정치권에 발을 들였을 때 본인이 옛날에 DJ맨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분을 지켜보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그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꿀 앉아서 한 말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네. 그 말이 뭐예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가령 국민의힘이라면 우리가 5.18 묘역에 갔을 때 늘 왜냐하면 민정당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가서 꿀 앉아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자고 이 묘석을 닦는 건데 정반대로 이니환 선생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식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은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저축에 가 있는 분이었구나. 보수의 정통성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었구나. 그런데 뭐 어떻든 좋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 서대문 갑에 출마를 준비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령 혁신위원장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전 안 하겠습니다. 전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혁신위원장을 하면 남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러고 사양을 했어야 됐어요. 고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분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선출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분이 비례대표하고 뭔가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비례대표에 승낙을 받았구나. 이런 말이 돌았는데 심지어 입각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세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저도 네. 역시 궁금해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인유한 선생의 뒤에 있는 분이 누구냐, 누가 그분의 귀에 자꾸 속삭이고 있느냐, 정치를 전혀 모르는 이 인유한의 귀에 자, 이것이 혁신안이다, 이안 사만 사안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네. 계속해서 인유한을 인형처럼 줄을 당기고 하는 혹시 인형 조종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정말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난 그래서 이니환 선생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정말 우리 그 보수 정당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그런 이상한 말 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런 말은 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고 두 안을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성과 현역 의원에게 경선 시 페널티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두 안 모두 비명계의 반발이 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권리당원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의 등가성을 말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요? 표의 등가성을 얘기한 게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이 최고위원회에서 느닷없이 그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표의 등가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권리당원, 쉽게 말하면 지금 이번에 나온 안만 하더라도 권리당원의 그 가치를, 표의 가치를 3배로 키워준 거잖아요. 네. 대의원에 비해서. 60표에서 예. 20표 비만. 예, 네. 그 대의원의 그 권리를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결국 그래 된 건데 문제는 이것뿐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하위 그 10%의 저성과. 표의 감산을 예, 예. 20%에서 30% 늘려가지고 국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애초에 완전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두 개를 따로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온라인 투표를 하면서 자, 이 두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함께 해버린 겁니다. 예. 이건 나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물론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이 두 개를 물으려면 하나씩 따로 물어야죠. 지금 비명계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묻느냐. 자, 지금 A라는 그 새로운 안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B라는 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럼 따로따로 이 안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또 여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물어야 되는데 이 두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한 묶음으로 번들 한 묶음으로 묶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네. 이걸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통과를 쉽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 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두고 비명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당의 사당화다. 개딸당이 되어버렸다. 네. 이게 뭡니까.
그 지금 4인방이 만든 게 그 공정과 뭐 공정과 혁신입니까? 네네네. 예, 그 나 지금 이름을 잘 예, 기억을 예. 못 하겠는데 이곳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낙연 그리고 또 전직 그 총리였던 김부겸 정세균 그 전 총리까지 예, 예.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당 지도부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 네. 자, 이렇게 가면 결국 나중에 사당화라는 비판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훈 의원이 아주 대표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예. 이 당의 사당화 아니냐.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이러는데 그게 국민 눈높이냐. 직접적으로 따지고 묻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이 사당화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원칙과 상식입니다. 원칙과 상식입니다. 예, 비명계. 예. 사당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이 안이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예컨대 이게 대의원 표를 네. 표의 가치를 3분의 1로 하고 예. 개딸들의 그러니까 권리 당원들의 그 표의 가치를 확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친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요. 저를 어디서 먹으려고 하느냐. 네. 내년 8월 달에 전당대회 같으면 왜 지금 미리 저러느냐. 시간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예.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다음 총선에서 만에 하나라도 패배를 했을 때 그때 당 지도부에게 몰려오는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다. 그것까지 감안한 그만큼 것이다. 예. 이재명 대표는 치밀하다. 이 본인이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밀려나면 자기 정치생명이 끝나버리는 예. 상태니까 그래서 아주 치밀하다. 결코 당권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결코 지금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방탄조끼들을 하나라도 벗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네. 국회의원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컨대 지역구가 위험하다면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자 그러면 당장 비례대표를 지금처럼 준연동제로 할 거냐 아니면 병리병. 과거처럼 병리병으로 할 거냐 예. 다시 병리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솔솔 나오는 게 바로 그 문제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당권을 놓고 비명계를 비롯해서 제3자들도 아주 음모론을 여기저기서 자꾸 내놓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 음모론의 기초에는 바로 그게 깔려가 있는 거예요. 예.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물러나면 그분은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한 건데 세종시당 민주당 토크 콘서트에서 민주당의 일당을 뺏길 것 같지가 않다.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이냐 그게 관건이다. 글쎄요. 뭐 연세 많으신 분한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흔히 이거 선거 앞두고 입방정 떨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낙관론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뭐 모르는 분이 아닐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 이해찬 전 총리가 연세도 많지 않아요. 네네. 연세도 많지 않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많으시니까. 물론 예. 그런데 예. 그 이해찬 총리가 하는 말이 크게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일제히 뉴스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지역구 뭐 이번에 그 노원에서 한 석이 줄고 대신에 이제 인천에 하나 늘고 경기에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 수도권이 121석이 아니고 122석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선거법이 선거 확정이 획정위가 된다면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예, 제안을 네. 했는데 이대로 통과가 되면 네네. 122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121석 중에 10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극비리에 자체의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6석 빼놓고 전부 다 전멸을 해버린다. 네. 송파 같으면 송파 을 외에는 당선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지역구 예. 말이죠. 예.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자,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우리가 이 얘기를 이미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이러면 수도권에서 과거와 똑같이 전멸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 이 사태를 바꾸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들고 중진들이 험지 출마, 영남에 있는 중진들이 험지 출마, 그거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수도권에 있는 2030 특히 무당파들의 그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자기 자신들이 대표를 우리가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 하면 30, 40대 전문직들 그리고 나는 50대 실물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로운 보수, 뉴 컨저베티브 이런 새로운 보수를 획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중진들 목 날릴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로 난 이해찬 이게 전 총리의 그리고 민주당 대표의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봐요. 이대로 가면 역시 수도권에 103석 뭐 원하겠어요. 네. 그리고 충청권을 또 석권합니다. 충청권에는 역시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호남 20석 그대로 갖고 가는 건 그건 뭐 불변이 사실이고 이제 한 석이 줄었겠죠. 전북이 한 석 줄었으니까 네. 19석일 텐데 자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다시 180석을 갖지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그 전 민주당 대표가 자 우리가 다수당 150석 과반이 되는 거냐 그냥 과반이 되느냐 아니면 180석이 되느냐 지난번에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당장 그쪽에서 정동영 전 의원 그리고 이탄희 의원 이분들 한 말이 뭐예요? 200석이 목표다. 그걸 심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200석 같으면요 개헌선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선이 200석입니다. 그럼 뭐 사실상 식물 정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개헌 저지선까지 그렇죠. 무너지면. 문자 네. 그대로 입법 독재가 앞으로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자 우리가 20년 집권하자 이렇게 농담 삼아 한 얘기가 네. 이러다가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끝나면 진짜 이게 진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용산부터 나는 마음을 좀 비워라. 예. 지금처럼 일방통행식 이런 태도는 정말 되지 않는다. 예. 이번에도 우리가 혁신 이랬을 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대통령의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 또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일방통행식 이 통치 방법을 좀 예. 바꿔야 된다. 예. 대통령이 뭔가 하면 말씀하지 마시고 자 당분간만 좀 들어주십시오. 네. 예컨대 나는 도어 스태핑을 없앴잖아요. 네. 도어 스태핑이야말로 대통령이 들으면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없애느냐. 대통령이 우선 피곤하고 욕을 많이 듣고 또 그로 인해서 엉뚱한 분란이 조금은 벌어지더라도 도어 스태핑을 계속 유지를 해왔으면 지금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어쩌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조금 바뀌었을 것이다. 예.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검찰 본인이 셀프 출석까지 했었고 나 불러라 했는데 검찰은 뭐 끄떡 안 했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 8개월 만인데 8개월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총선 국면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스케줄을 이렇게 맞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나는 참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범죄를 명백히 저지른 사람들이 네. 가령 나는 그 뭐 본인들은 왜 당신도 법률가이면서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느냐. 대부분이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언론의 추적을 쭉 지켜보면 가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돈봉투 사건 네. 이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정치 지도자들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니까 이분들을 구속도 못 시키고 이분들을 쉽게 처벌도 못하고 재판은 질질 끌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 탄압이라는 말 나올까 봐 그런 건가요? 글쎄요. 난 오히려 역공받을까 그래서 봐? 내가 이해를 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과 각만 세우면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나는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네. 자 이놈들은 날 좀 잡아 넣어봐라.
아니 검찰청에 쫓아가서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 이게 조사받고 잡아 가치러 왔다. 빨리 나를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대든단 말이에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그리고 간이 책을 써도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 선전포고. 쉽게 말하면 나는 윤 대통령과 싸우겠다. 누구든지 대통령과 싸우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가격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그쪽에 박수를 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권력과 각을 세우면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니까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분이에요. 이러니까 원래 그분이 보수가 아니었잖아요. 뭐 정치를 하신 분도 아니었고 그분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 보수 세력들을 적폐청산에다 이래갖고 마구 몰아붙여갖고 심지어 이게 묵시적 청탁 운운하면서 뇌물죄로 다 엮어서 청산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보수의 대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재인 권력과 각을 세우니까. 근데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각을 세우느냐 서로 그걸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송영길 전 대표도 그걸 이제 하나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더라. 나는 잡아가치도 좋다. 잡아가치면 나는 더욱더 정치적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의 한과는 투사화돼 예, 버리는군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후진적 민주정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용인하고 끌고 갈 거냐? 눈 감아줄 거냐? 네. 나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범죄는 명백히 범죄인데 세상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물론 돈은 8,400만 원입니까? 지금 밝혀진 돈은 네. 그 8,400만 원이 뿌려지고 그리고 또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여수 출신인 그 박용화 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 중에 뇌물이 5천만 원이 있죠. 그 뭔가 뭐 여수 산단에 있는 그 시설을 하는 것을 빨리 인허가를 빨리 나오도록 해달라. 이 조건으로 그 돈을 받았다고 청탁의 해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청탁이 밝혀짐으로써 네. 그 부분만 뇌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정문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그거 하나 가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정당법 위반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를 두고 본인은 이걸 기획수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검찰이 미쳤다고 송영길 전 대표를 이미 힘 빠져서 대표도 물러나고 국회의원도 아닌 분을 미쳤다고 기획수사를 하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거죠. 예, 제가 보기로는 돈 봉투 사건은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미 드러난 사안을 두고 없는 거를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전화 수많은 녹취 파일을 털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털다 보니까 나오고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총장. 예, 이게 뭐 특히 그 이정근 이제 예성그 사무부총장 네. 뭐 이분에게 털다 보니까 나오고 자료가 다 쏟아져 나와버렸잖아요. 자, 이러니까 눈 감아줄 수도 없게 돼버리는 네.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기획수사다 이래서 엄청난 정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자꾸 자신을 포장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력과 각을 세우기만 세우면 네. 그러면 새로운 그 하나의 그 중진이 되느냐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 또 네. 그 올라서느냐 예. 이제 이런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